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성의 실체를 알아보는 시간, 우리가 모르는 김일성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퓨어도르 제르치스키 박사님 이제 귀화하셔서 이휘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휘성 박사님 또 선전해드리면 김일성 전기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초기 그 다음에 이제 소련군 시절 그 다음에 입국해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6.25 이전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제 저는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에 승리했다 그러거든요. 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이 김일성의 본심이라고 봐요. 왜냐? 김일성 개인에게 이건 승리한 전쟁이거든요. 네. 왜냐? 무명의 김일성이 여러 그룹 중에 하나였던 소규모 그룹이었던 김일성이 모두를 제거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일지배 체제를 확립한 계기였기 때문이거든요. 역시 김일성 입장에서는 그 6.25 전쟁 그 사람에게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하지만 전쟁이 뭐 승리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속초시가 그 전쟁 이전에 북한탄이었고, 그리고 김일성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국토의 일부를 산실하는 나라는 어떻게 승리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 53년 2월이 되면 자,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로 시작했어요. 근데 53년 2월이 되면 자기가 원수 칭호를 내려요. 그럼 계급이 지금 몇 개가 한 번에 뛴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 그 52년 그 마지막 날까지 북한 군대에서는 그 군관, 군사 신호가 한국식으로 하면 뭐 장교 군사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 제도 자체에 그 도입되었고, 그리고 김일성은 자신을 뭐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군 견력을 보면 대위, 원수, 대원수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그 군복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 하얀색 그 군복을 입고 하얀색 그 있는 것이, 원수복이요. 그렇죠. 이것이 역시 스탈린이 그런 하얀색 군복을 좋아해서, 그리고 나도 스탈린이다. 아, 맞아요. 그 스탈린이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짙은색 바지를 입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53년에 김일성 그 계급찬 보시면 큰 그 별 있죠. 큰 별이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국찬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국찬이 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옆에 이렇게 박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별하고 국찬 옆에 있는 것이 스탈린이 계급찬이고, 그리고 똑같아요. 스탈린 계급장하고. 그렇죠. 스탈린이 처음에 그 살아 있었을 때는 김일성이 감히 뭐 자신을 스탈린 대원수님과 그런 계급찬을 만들지 못해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역시 계급찬 디자인을 또 그 스탈린답게 바뀌었습니다. 아, 원수 칭호를 미리 받았지만 스탈린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스탈린이 이제 53년에 죽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스탈린과 똑같은 원수복을 입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원수복을 그 손자인 김정은도 똑같이 입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 세력 중에 그 중에도 소련의 지원만 받았지 가장 무명했던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저는 한국전쟁 김일성 개인에게 승리한 전쟁이었던 봐요. 왜냐? 네, 일단 허가이라고 하는 소련파의 거두. 네, 한국전쟁 중에 자살로 처리됐지만 제가 문건을 찾아보니까 타살이었거든요. 알고 허가이를 제거했습니다. 그곳이 아주 애매한 사건이고 의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가이는 소련군 출신이었잖아요. 고려인이었죠. 소련군 아니고 소련 민간부 간부가였습니다. 이런 허가이나 그때 뭐 고려인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군정을 네.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제거당하는 걸 소련이 그냥 왜 방치했죠? 이렇게 쉽게 답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때 소련에서도 정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래서 그 소련이 뭐 북한에 대해서 신균을 쓰는 것보다는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제일 신균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김일성 자신도 아주 유능한 모략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과 대화할 때는 항상 좀 소련의 좀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가장 김일성에게 부담이 됐던 소련파를 한국전쟁을 계기로 제거했어요. 두 번째 더 무서웠던 박헌영을 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간첩죄로 몰아서 결국 한국전쟁 이후에 처형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공산당 남로당 계열 뭐 이현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남로당에서 이미 전투 중에 죽었고 남한에서 네. 죽고 박헌영도 제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박헌영 간첩이라는 주자는 물론 또 완전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뭐 미국 자료에서 그 뭐 박헌영 의뢰와 협력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박헌영 같은 사람은 간첩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접근했던 뭐 예를 들면 암호 코드를 다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좀 접근했는지 다 확인해야죠.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그것도 아예 하지 않았고, 그리고 소련 자료를 열심히 보면 소련도 마음속에서 박헌영이 완전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헌영이 6.25 때 외무상을 했거든요. 외무상이었죠. 외무상 겸 부수상.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간첩 혐의의 빌미가 되거든요. 예. 근데 외무상 겸 부수상을 박헌영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건 소련 때문에 그렇겠죠. 박헌영 숙초는 그게 소련이 발해한 것이 아니고 그 김일성이 발해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50년대 그 박헌영이 이미 감옥에 있었을 때, 교무소에 있었을 때 그 소련 측이 김일성에게 혹시 저 사람이 좀 제거할 필요가 있을까, 꼭 좀 죽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치권이 만났던 김일성 50년대 완전 다른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서 그때는 이미 소련과 숙청하도록-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50년 기준으로는 김일성이 그 소련의 부하이고 그 소련의 말만 듣는 지도자였고, 57년으로 7만 지나서 완전히 독립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국 전쟁을 계기로 소련파 그다음에 남로당파를 제거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6년 8월 종파 사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연안파라든지 여러 그 주요한 가장 중요한 세력들이 제거되죠. 당시 사실 뭐 모든 남아 있었던 반김일성 그 세력들을 손잡아서 김일성을 그 단 중앙회의원장에서 그 해임하도록 그 음모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정치 그 능력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고,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이겼는데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거의 단독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종파 사건까지도 사실은 이게 8월 종파 사건도 노선 투쟁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생, 경공업 이런 쪽을 주장하는 게 종파라고 불린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김일성은 이제 계속해서 중공업.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권력 문제였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게 바로 전후 복구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 대한 노선 투쟁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8월 종파 사건의 뿌리도 제가 보기에는 출발점은 6.25라는 거죠. 네, 그렇게 6.25 할 이후의 수도 처리 있죠. 과정이니까. 역시 그렇죠. 역시 6.25 없었으면 김일성이 이만큼 소련으로부터 자치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종파 사건으로 사실상 유일 지배 체제를 이제 확립한 거죠. 근데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한 게 이제 갑산파를 제거한 게 67년이죠. 네, 그것이 좀 박금철. 제가 한 가지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7년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예. 그 당시 김일성이 단 중앙위원장 겸 수상이었고, 그리고 소련 측이 그것이 좀 좋지 않아서 그 두 직위 중에 하나는 다른 간부에게 양보하라. 너무 독점을 그렇죠. 했다. 왜냐하면 권력을. 여러 사람들이 좀 과도제 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당시 역시 소련에서도 스탈린의 그 유산을 없애기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김일성이 많이 애매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혹시 소련 지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 것일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소련 제일 중요한 지시, 뭐 나라의 지도자 누구든지 그 지시를 무시해서 소련은 역시 그 반박하지 않기 때문에 김일성이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제부터 소련을 무시해도 된다. 이제는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57년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의 그 소련의 통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산파를 제거를 한단 말이죠. 갑산파가 그때 그렇게 큰 위협이 됐을까요? 제 느낌으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67년에 김일성이 유일사상체계라는 것을 선포했고, 예. 바로 그때 좀 개인 숭배 수준이 극히 올라갔고, 그리고 뭐 위대한 수령이라고 부르게 했고, 그 이때는 이미 유일지배 체제가 확립이 된 상황에서 네, 또 눈에 띄는 주요 인물이 있으니까 그냥 제거해 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69년 1월에 숙청된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군벌 관례주의자 김창봉, 허봉학이라는 두 군부의 주요 거두가 있어요. 네, 바로 그때 그 전시위원제가 그 인민군에서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당이 인민군을 그렇게 철저하게 장악을 못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은 제가 판단하는데 이제 인민군대가 노동당의 내시군대, 네,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게 이 김창봉, 허봉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군벌 관례주의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사람들은 반기를 든 것도 아닌데 제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계기로 이제 군을 장악하는 노동당의 장악 체계가 완성이 된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60년대에 대해서 저 아직까지 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 대동강 TV가 전에 이제 그 확인을 북한 기록령에서 확인한 현철에 태양의 가장 가까이라는 현철에 죽은 지 몇 년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현철회가 김창봉 허봉학의 일거수일투족을 김정일에게 보고를 해서 김정일이 수령, 김일성에 보고해서 사태를 장악할 수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요 계기가 김창봉 허봉학이 제가 보기엔 김창봉 허봉학 제거 과정에 김정일이 결정적으로 김일성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계기 그리고 그 단서는 현철회가 주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제가 찾아냈거든요. 네, 사실로 보이지만 물론 그게 북한 당국의 주장이기 때문에 또 조작 가능성도 있죠. 예, 좀 그 조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100% 아니고 90%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르치스키 박사님, 이희성 박사님 모시고 김일성 내시계 알아봤어요. 초기에 본인이 주장하는 어린 시절 중국 공산당 입당하기 전 20대까지는 거의 활동이 없었다. 네. 중국 공산당 입당에서는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활동을 했다. 소련으로 가서는 소련군 88 독립보병여단에서 소련말을 열심히 배우고 꿈이 사단장이었다. 그리고 조선에 입군 것도 본인의 뜻이 아니었고 지시에 의해서였고 그때만 해도 소련 당국 군정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자로 임명을 했고 내세웠고 허수아비로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김일성의 야망이 점차 현실화돼서 허가의 소련파, 국내파, 갑산파, 남로당파 이런 연안파를 모두 제거하고 유일지배 체제를 완성하게 된 게 60년대 말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무풍지대를 걸어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후에 역시 뭐 김정일만 자기 후계자로 세웠고 그렇게 역사상 첫 번째 공산주의식 세습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유일 지배 체제, 네, 체계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체제를 이미 긴 시간 동안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잘 알면서도 모르는 김일성. 바로 이 사람. 예,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희성 박사님은 이 책을 좀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르치키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할 때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